투자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1,000원이면 엄청 싸네? 자꾸 싼 걸 찾아요. 무슨 가치 투자다 뭐 아니에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걸 사야죠. 주가가 막 100만 원이요. 비싸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가격을 비교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에는 가치를 설명해주는 수많은 지표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두 가지 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우리 앞으로의 생에 돈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참 한국 주식이 2025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죠. 2025년도에 거의 코스피가 80% 정도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평균 지수의 상승률이 한 30%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산업이 역동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냐? 그럼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른 이유는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동안 워낙 안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어떤 시장의 변화가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도 있었고, 정치도 변화했고, 기업들도 조금씩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이 더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도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싸요.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치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이 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P를 뜻하는 건 항상 프라이스입니다. 주가죠. B는 여기서 뭐냐면 북이에요. 공책. 그래서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주식의 총합의 가격이 몇 배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북밸류, 장부 가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팔고 공장 팔고 재고 다 팔고 뭐 싹 다 팔면 얼마 나오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빚 갚고 순자산. 빚 갚고 그러면 100억 나온다. 그럼 100억하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시가총액이 150억이면 그러면 1.5배. 100억이면 1배. 우리나라는 얼마인데요? 대충? 지금 1.6배 코스피가. 1.6이 낮은 거예요? 절대 수준은 없죠. 사실은 한 배보다 낮으면 낮다라고 평가하는데 1.6배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게 0.8배였어요. 아, 그래요? 그게 2배가 올랐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2배가 올라도 1.6배인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거의 2.4배, 대만은 3.5배입니다. 대만이 더 좋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미국은 얼마인가요? 미국은 5.5배 정도 됩니다. 갈 길이 멀군요. 미국처럼 근데 될 수는 없어요.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만처럼 된다고 해도 2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은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수는 많이 가죠. 정말 2배가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죠. 저평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원인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를 이제 판단해야죠. 그 원인으로 많이 꼽는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이 뭐냐에는 또 이론들이 분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신뢰성이고, 상법 개정 2번 하면서 시장 신뢰성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힘들게 하면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하나랑, 이렇게 부자들을 자꾸 괴롭히는 쪽으로 가면 부자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너무 나빴어요. 한국의 기업들이요. 왜요? 이렇게 발전시켰잖아요. 뭘요? 우리나라를, 산업을. 제가 볼 때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점에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냐면, 기업들이요 돈을 벌어서요 나누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주식회사는 그럼 상장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투자자들한테 가져갔어요 돈?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 벌면 줄게. 약속을 안 지켜요. 벌면 줄게 했는데 벌면 안 줬나요? 벌면 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 다 현금으로. 땅 사고 배당 안 해주고, 그러다가 자기네 수틀리면 물적 분할하고 대주주가 막 횡행하고.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인 사람을 괴롭히면 나쁜 거죠. 근데 나쁜 사람은 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화내는 거 아니라면 누가 믿어요? 그 지점이에요. 나쁜 사람을 교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쁜 사람 교화시키자 하니까 야, 왜 선량한 사람 건드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량한 것만은 아니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 상법 개정 2번 한 게 뭐 우리나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한테도 사인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왔던 일종의 적폐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기업의 실제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생각을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막 사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본적인 기업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도 사실은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기업이 나쁘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전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리냐면 제가 20년 동안 애널리스트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월스트리트에 가서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어요. 뉴욕에 가서 한국 기업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 다음은 물어본 게 있어요. 궁금했거든요.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네가 안 사는데 난 그게 제일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해. 한국인이 안 산다? 네. 심지어 연금도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사라고 그래? 말 되네요. 그분 입장은 이해가 되네요. 남북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이 사지 않는 주식을, 한국 연기금이 사지 않는 주식을 왜 나한테 사라고 왔냐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주가가 안 된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한국 국민들이 왜 안 샀을까요? 회사가 엉망이니까 안 산 거예요. 사기 싫어서 안 산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한국의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그럼 외국인들이 붙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국인들이 안 사는 주요 요인들 가운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지만 진짜로 주가로 장난치는 어떤 그 세력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도 막 바뀌는 거잖아요.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절하고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 배당해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한국 국민들도 이제 노후 자금으로 한국 주식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사는 주식을 바라만 보겠습니까? 나도 사야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분위기의 시작점에 와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그런 변화를 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머물겠다라는 외국 자본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무서운 게 주식을 올려가면서 사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시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또 판이 달라지는 거죠. 막 올라가는 시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 그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 주식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한 것들인데 일단 얘기하자면 동전주라고 표현되는 한 주당 가격이 아주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투자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재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 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싼 걸 찾아요. 아니에요. 무슨 가치 투자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주가가 오를 걸 사야죠. 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재화를 살 때는 싼 걸 사야죠. 같은 제품이라면. 두 번째는 싸다가 비싸다의 기준이 그 주식의 가격에 있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과 1만 원짜리 주식을 비교했을 때 그럼 1만 원이 싼 거냐? 아닙니다. 1만 원의 주식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이 10만 원의 회사는 뭐 한 10만 원, 100만 원씩 벌어.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야죠. 이거 절대 가격을 비교하는 시장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할 때는 가격이 1,000원이면 엄청 싸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그 주식의 회사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러면 엄청 비싼 주식이죠. 그럼 1,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비싼 거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나쁘면. 근데 회사가 향후로 엄청 좋아지는데 주가가 막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보면 비싸 보이죠. 근데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면은 싼 거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넓게 얘기하면.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프라이스고 가치는 밸류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가격이죠. 그럼 가치는 뭘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가격은 페이고 가치는 ge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0원을 사든 100만 원을 사든 내가 낸 돈보다 이상의 가치를 얻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건을 살 때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거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짜리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내가 10만 원을 샀는데 저 이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벌써 다 뽑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만 싸면 무조건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죠. 그렇죠. 전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어제도 집에 갔더니 제가 이것만 입고 다니니까 아내가 옷을 입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입어봤더니 안 어울려요. 왜 샀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청 세일해서 샀대요. 이게 원래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옷 얘기는 솔직히 우리가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게 참 힘들지만 주식시장에는 가치를 설명해주는 수많은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은 뭐야 이거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적인 지표 PBR, PER, EV/EBITDA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PBR, PER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두 가지 됩니다. 좋아요. 예, 이런 거 좋습니다. 두 가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 자산에 대한 평가, 가치를 계산할 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버는 돈,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고, 또 하나 회사가 벌고 있는 돈, 벌어갈 돈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PBR이에요. 부은 자산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PER은, P는 똑같습니다. 프라이스, 주식의 가격이죠. E가 여기서 중요한데, E는 earning이에요. 순이익, 이익에서 넌 몇 배 받고 있어.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PER은 뭐냐면 어떤 A라는 회사가 1년 동안 100억의 순이익을 냈어요. 근데 주식의 시가총액 전체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배입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순이익이 100억이면 10배잖아요. PER이 10배. 그럼 PER이 낮을수록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억 갖고 있는데 100억을 벌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낮다면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PER이 낮으면 얘는 저평가를 받는 중이다. 그렇죠. PBR도 낮으면 저평가를 받고 맞습니다. 있다. 아, 이해됐어요.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였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회사끼리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와 펩시하고 PBR과 PER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롯데칠성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럼 지수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라면 두 개만 봐라. 두 가지 종류만 일단 파악하시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는 알아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과정인데 제발 여러분 주식을 공부하지 마세요. 아, 지금까지 공부하는 내용 다 알려주고 또 왜 공부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축구 시합 같은 거예요. 축구를 책으로 배웁니까? 하면서 배우죠. 예를 들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까?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는 거죠. 하시면서 이제 PER, PBR 보셨어요. 이건 왜 이렇지?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주식 투자해야지 해서 서점에 들립니다. 그래서 책 10개를 사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기술주 투자 방법, 차트 보는 법, 매크로, 거시 막 다 사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공부하세요.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시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걸 공부를 드립다 하고 있으니까 시험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건 시험 공부가 아니거든요. 축구 같은 거니까. 내가 모든 걸 알지 않아도 된다. 투머치 인포, 투머치 날리지 필요 없다. 아니, 왜냐면 다 모르면 정말 그 안 좋은 주식을 잘못 살까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쫓아하는 투자 하시면 되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거. 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오른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딱 망할 타이밍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꼭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고.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CCTV로 보고 있나? 막 이런 의심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뭐 PBR이고 PER 다 좋은데 일단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라. 그렇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 중요한 걸 알고 그걸 안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공부해 나가. 그때 가서. 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저평가라고 얘기하지? 그럼 PBR이 낮다는 게 PBR이 뭘까? 여기에서 한 발자국 가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주식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른 상승 폭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건 하이닉스의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요.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하는 일종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일종의 D램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먼저 주식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게 먼저 주식이 빠르게 상승한 겁니다. 상승한 데에 이유가 있었다. 분명하죠. 그래서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다 반영됐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 던져야 될 게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익은 그럼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주식은 두 가지거든요.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과정이요. 그 회사의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한다. 그렇죠. 근데 배수는 변동성이 되게 크죠. 사람의 감정처럼 움직일 수가 있죠. 나 2배 줄래? 야, 이 회사는 5배 줘.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근데 이익은 그렇게 바뀝니까?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익이 커질 때의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되게 불안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질문은 이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증가할 수 있을까가 가장 핵심이 돼야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은 이익도 좋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고
있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밝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뉴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삼성전자 투자 결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디램 가격이 더 중요하죠. 디램 가격이 더 중요하다. 이 두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이거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든지 떨어지는지 삼성전자 이익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디램이 가격이 핵심이죠. 반도체 가격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어요. 근데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디램 가격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팔아야 되겠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핵심은 어디하고 연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코어. 그 기업의 이익과 이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가를 고민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한가? 그래서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거를 골라내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부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를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 뉴스를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 5개 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반도체에 관한 뉴스를 조금 더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투자해놓고 갑자기요? 뭐 이란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는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해갖고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란의 전쟁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방산업체한테 더 영향이 있겠네요. 그런 걸 이제 연관해서 보는 거죠. 야, 이건 또 참.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요. 보는 걸. 내가 하이닉스를 샀는데 하이닉스는 별로 안 오르고 삼성전자만 오르면 그것도 야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ETF를 사게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ETF를 내가 그 종목을 투자할 수 없을 때 ETF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지수를 살 수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ETF를 투자하는 거예요. 지수를 못 사니 ETF를 산다. 근데 반도체 종목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반도체 ETF를 삽니까? 내가 산 거 말고 딴 게 오를까 봐. 투자는요, 종목 수를 넓힌다고 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요. 자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종목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니,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니까요. 제발 일반인의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ETF가 초급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초보면 ETF를 그래서 해야 된다. ETF는 지수에 투자한다. 지금 좋다. 괜찮다. ETF에. 지수에 투자한다. 왜냐면 지수할 투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반도체를 하면서 굳이 ETF를 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TF가 올라갈 때도 덜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경우마다 다르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통계적으로 보면 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구 보시잖아요. 타석에 많이 들어가면 안타를 잘 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타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도 똑같이 생각해요. 마치 종목을 100개 가지고 가면 안타를 많이 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ETF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신뢰할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쉽게 말해서 종목 수를 늘려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근데 위험의 분산은 잘 안 돼요? 예, 예. 근데 왜 ETF를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현업이 바쁘면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ETF를 사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수 ETF는 제가 적극 추천드린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반도체 ETF, 반도체 회사들만 모아놓은. 반도체 중에서 주도주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주도주가 뭔지 모르면요. 다 아는 거가 주도주라니까요. 지금은 너무 명확하네요. 원래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원전이에요. 그럼 주도주가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주죠. 뭐. 그래요? 그러면 또 방산, 한화. 거기가 주도주입니까?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네. 그리고 그게 궁금하시면 그 반도체 ETF에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편입된 종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주도주입니다. 반도체 ETF에 편입된 종목이 많은지 어디 가서 어떻게 봐요? 그 ETF의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가면 ETF가 어떤 종목을 몇 프로 비중으로 담고 있다가 나와요. 제가 그런 것까지 찾아볼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돈하고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다. 그럼 반도체 ETF 포털에서 찾으세요.
클릭해요. 그럼 홈페이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클릭해서 보시면 그 ETF가 반도체 중에서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몇 프로 ETF가 들고 있다를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다 나옵니다. 아주 쉽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ETF가 뭐냐면 Exchange Trade Fund예요. 펀드예요. 펀드. 과거에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펀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서 가장 많이 편입된 게 뭡니까? 그게 주도주다. 그렇죠. 방산 ETF에 가봤더니 어떤 종목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건 주도주입니다. 아, 그거 굉장히 찾기 쉬운 방법이네요. 금, 은은 어떤가요? 금 미친 듯이 올랐고 은도 따라 올랐고 왜 요새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게다가 은은 뭐 산업재료도 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많거든요. 금은은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금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금 ETF의 주도주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펀드 들어가서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응용력이 좋습니다. 그게 학습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자꾸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금은은 모르는 영역이다. 전 모른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의 태도가 저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에까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열심히 배워서 확실하지 않은 걸 전달하면서 제가 돈을 벌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일 쉬운 건 그거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기가 건설회사 직원 그러면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건설 업계에 제일 잘 나가는 애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 알면 교만해져요. 아까 말씀하신 야 이거 좋은 건데 니네가 모르는 거야 이게 생기는군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식 투자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SK하이닉스 직원들입니다. 그러네. 외부에서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남과 미인 대회에 쫓아가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전한 선수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 원래 저 사람이 진짜 예뻐. 저 사람이 진짜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쁜 사람인데 저 사람 가까이서 만나면 말이야 입냄새나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뭐가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한 안 건데. 중요하죠. 야 이거 진짜 몰랐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 아는 업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교만해진. 그래서 잘 아는 거 투자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만해지면 안 되죠. 앞으로 2번 다시 방송 콘텐츠 회사 주식은 사지 않겠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듣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저거 안 돼. 야 저거 어떻게 힘들겠어? 이랬는데 막 주가는 엄청 오르잖아요. 혹은 뭐 무슨 드라마 지금 아직 릴리즈 안 됐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대. 이런 막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의미 없다 이거죠. 전혀. 나 혼자 좋은 정보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주위에서 야 이거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 맞아요. 그건 이제 친구도 끊으세요. 그건 필요도 없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이 말도 있잖아요. 진짜 뭐 주식 못하고 뭐 이러면 근데 요새 이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시대니까 정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 없으면 S&P 500이라도 사라. 코스피 200이라도 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별로입니까? 그것도 좋아요. 차라리 나요? 네, 차라리 해야 된다 그거. 특히 한국의 주식에 지금 코스피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지수 ETF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장기로 하실 수 있고. 그럼 2025년 초반에 대한민국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시장들 가운데 올해 좀 잘 될 것 같은 시장은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요. 아 진짜로요? 네. 코스피 200이네 무조건. 네,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도 안 갖고 어떻게 주식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래는 어떨까요? 주가는 좀 올라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배당 늘까요? 법을 바꾸고 있으니까 늘어야죠.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주주가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주식판에 있던 주주만으로는 변화가 못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직선제가 1987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입됐는데 제도만 바뀌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에 보다 많은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렇죠. 또 회사들도 그 사람들에 맞게 변화해 나간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밝죠. 개인의 삶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을 배당해주면 소득이 늘어날 테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기업이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주식 계좌 보여주고 주식 투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주주가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기업이 좋아지는 이 선순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저출산, 저성장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애들을 많이 낳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갖고 있는 부의 순환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돈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교환 속도만 늘려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책을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진보는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그 변화를 만들어야죠. 그 변화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중산층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주식시장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자산이 커졌어요.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이 좋아지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냈죠. 대한민국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외면하지 않고 참여해야죠. 제가 책 광고를 다른 데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버스에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버스 책 광고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렇죠. 전 일상을 버스와 시작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사람들, 수많은 노동자들, 버스를 타고 계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왜 돈 있는 사람만 주식 투자를 합니까? 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만 주식 투자해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전 버스에 광고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투자라도 해서 점점 부를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건가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 한 달에 10만 원밖에 저축할 돈이 없는데 그것도 해야죠. 저에게 힘이 될까요?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얘기하면 또 1시간을 얘기해야 때문에. 한번 더 나오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